당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아? 불륜이 뭐 대수라고. 남들은 다 덮어놓고 잘만 살아. 남편 태수의 저 말이 제 심장을 갈랐습니다. 외도해놓고도 오히려 저를 빚지게 만드는 남자였어요. 외도 후 착한 남편 코스프레로 저를 숨막히게 만든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무료 버튼인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65 정희입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이 만든 감옥 같은 친절에 갇혀 있습니다. 남편의 본색을 깨닫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달이면 충분했어요. 이 사람의 친절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요. 5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진 건 석 달 전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6시에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있었죠. 태수는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태수의 휴대폰이었어요. 화장실에 두고 간 겁니다. 무심코 화면을 봤죠. 그리고 그 문자를 봤습니다. 어제 제주도에서 정말 행복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오빠 덕분에 꿈만 같았다고 했죠. 다음 주 부산 출장 때도 꼭 같이 가자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주도라고요? 태수는 지난주에 대학 동창회로 제주도에 갔다고 했었어요. 이틀이나 집을 비웠죠. 동창회라면서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문자를 더 봤어요. 위로 올려보니 더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몇 달치가 넘었어요. 리조트 사진도 있었죠. 제주도 바다가 보이는 고급 리조트였습니다. 둘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태수가 어떤 여자와 웃으며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태수는 여전히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요. 제가 이게 뭐냐고 물었을 때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휴대폰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변명을 시작했죠. 그건 오해라고 했습니다. 회사 후배라고 했어요. 그냥 업무상 만난 거라고 했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주도 호텔에서 와인 마시는 게 업무냐고 물었어요. 다음 주 부산 출장도 업무냐고 물었죠. 태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태도가 바뀌었어요. 짜증을 내기 시작했죠. 왜 남의 휴대폰을 멋대로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사생활은 지켜줘야 하는 거라고 사생활 침해라고 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50년을 살 부대끼며 함께 산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사생활 침해가 문제냐고 소리쳤죠. 태수는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저 난처한 표정만 지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누구냐고요? 언제부터였냐고요? 몇 번이나 만났냐고 물었어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했어요. 실수였다고 했죠. 실수라고요? 몇 달 동안이나 계속 만난 게 실수냐고 물었습니다. 제주도까지 같이 간 게 실수냐고 소리쳤어요. 태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외로웠다고 했어요. 저는 항상 집안일만 하고 자기한테 관심이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 탓을 하는 건가요? 50년 동안 집안일하며
남편 뒷바라지한 게 잘못이라는 건가요? 태수는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도 힘들었다고 말했어요. 은퇴하고 나서 무기력했다고 했죠. 그때 회사 후배가 위로해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위로라니요. 호텔에서 와인 마시는 게 위로냐고 물었어요. 태수는 할 말을 잃었는지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저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고요? 나이는 몇이냐고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요? 제게는 너무 중요했습니다. 태수는 결국 대답했죠. 회사 후배라고요. 38이라고 했습니다. 38이라고요? 저보다 27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딸 선미보다 1살 많을 뿐이에요. 저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68배 남편이 38배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겁니다. 제주도까지 가서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안방에서 잤어요. 저는 작은 방으로 갔죠. 50년 만에 거의 처음으로 따로 잔 겁니다. 눈을 감아도 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태수가 젊은 여자와 웃으며 와인잔을 든 사진이요. 행복해 보였어요. 저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늙은 게 잘못일까요? 아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은 태수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태수가 짐을 쌌습니다. 며칠 나가 있겠다고 했어요. 생각 좀 하겠다고 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집을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수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그 사흘 동안 혼자 울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잠도 못 잤죠. 딸 선미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사흘째 되던 날 밤 태수가 돌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로요. 집에 들어서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했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 여자와는 어떻게 됐냐고요. 태수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연락 끊었다고 했죠.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수는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몇 달 동안 저를 속였죠. 그런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용서해야 할까요? 이혼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아침 6시 제가 일어나려는데 이미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태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태수는 일어났냐고 물었습니다. 자기가 아침 준비했으니 그냥 앉아만 있으라고 했어요. 식탁에는 고급 식재료로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유기농 채소로 만든 샐러드, 연어구이, 간 내린 과일 주스까지요. 평소 우리 집 아침 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태수는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건강에 좋은 거라고 했죠. 앞으로 당신 건강을 자기가 챙기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그 사진이 떠올랐거든요. 젊은 여자와 함께 웃던 태수의 모습이요. 그런데도 태수는 계속 음식을 권했습니다. 왜 안 먹느냐고 물었어요. 제 건강 생각해서 준비한 건데 왜 안 먹느냐고 했죠. 저는 억지로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아니, 느껴지지 않았죠. 그날부터였습니다. 태수의 기묘한 봉사가 시작된 건요. 매일 아침 태수는 저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청소를 했어요. 빨래도 했죠. 설거지는 물론이고요. 제가 손만 대려고 하면 막았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쉬어야 한다고 했죠. 평생 고생시켰으니 이제 자기가 다 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반성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태수는 외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물어보려고 하면 화제를 돌렸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으냐고 물었어요. 새로 산 청소기가 좋다고 말했죠. 그 여자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없었던 일처럼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저는 알고 싶었거든요. 왜 그랬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진짜로 끝난 건지요. 하지만 태수는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봉사만 했습니다. 끊임없이요. 아침을 먹고 나면 태수는 제 옆에 찰싹 붙어 앉았습니다. TV를 보든 책을 읽든 항상 옆에 있었어요.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었습니다. 물, 과일, 뭐든 가져다 주겠다고 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어요. 마음껏 울고 싶었죠. 하지만 태수가 계속 옆에 있어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더 심해졌어요. 태수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태수의 행동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절대 내려놓지 않았어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갔죠. 샤워할 때도 문 밖에 두고요. 밤에 잘 때는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거실 탁자에 아무렇게나 두고 다녔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마치 보물처럼 간직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태수 휴대폰에서 진동 소리가 났어요. 태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휴대폰은 소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봤어요. 화면에 문자 알림이 떠 있었죠. 이름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내용 일부가 보였어요.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시냐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수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휴대폰을 낚아챘어요. 그리고 다른 방으로 가더니 전화를 했습니다. 문을 닫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끝났다고 하지 않았나요? 연락 끊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태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광고 전화였다고 말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태수가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친구를 만난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누구 만나냐고요? 무슨 친구냐고요? 태수는 대학 동창이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고 했죠.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기 싫었거든요. 태수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며 태수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매만지고 옷깃을 고쳤어요. 마치 데이트라도 나가는 것처럼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데 왜 저렇게까지 꾸미는 걸까요? 태수가 나갔습니다. 늦게 들어올 거라고 했어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라고 했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저녁 7시였죠. 저는 거실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9시가 됐습니다. 태수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10시가 됐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죠. 11시가 넘어서야 태수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붉었어요. 술을 마신 것 같았죠.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디 갔었냐고 물었어요. 태수는 말했죠. 동창 만났다고요. 술 좀 마셨다고 했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이게 무슨 냄새냐고 물었죠. 태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르겠다고 했어요. 식당에 사람이 많아서 누군가 지나가다 묻은 것 같다고 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무서웠거든요. 진실을 알기가요. 다음 날부터 태수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나갔어요. 친구를 만난다고 했죠. 동창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간다고도 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저한테도 더 잘했죠. 외출하고 온 다음 날이면 태수는 더욱 저를 챙겼습니다. 아침을 더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청소를 더 열심히 했죠. 제게 선물도 사왔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태수가 아직도 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요. 연락 끊었다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잘해주는 건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죄책감을 덮으려는 거였어요. 제가 의심하지 못하게요. 2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태수가 또 외출한다고 했어요. 병원에 간다고 했죠. 검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혼자 갈 수 있다고 했죠. 당신은 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같이 가고 싶다고 했죠. 태수는 난처해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은 안 된다고 했어요. 다음에 같이 가자고 말했죠. 왜 오늘은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태수는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오늘은 간단한 검사라서 금방 끝난다고 했죠. 혼자 가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그렇게 외출했어요. 태수가 나가자마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따라가 보기로요. 정말 병원에 가는지 확인하기로 했죠. 저는 외투를 입고 나갔습니다. 태수가 탄 택시가 아직 멀리 가지 않았어요. 저도 택시를 잡았습니다. 저 차 따라가 달라고 했죠. 택시 기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따라갔어요. 태수의 택시는 병원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시내 중심가로 갔어요. 태수의 택시가 한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태수가 내렸어요. 그리고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호텔이라고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가려는데 누군가가 보였어요. 여자였습니다. 긴 머리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죠. 그 여자가 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수는 웃으며 맞이했어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태수는 연락 끊었다고 했잖아요. 끝났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더 대담해졌어요. 낮에 호텔에서 만나다니요. 저는 호텔 로비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화가 났죠. 남편은 끝까지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병원에 간다고 했죠. 하지만 호텔에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는 저한테 잘해줬어요. 아침을 차려줬죠. 청소를 해줬습니다. 마치 좋은 남편인 척 했어요. 하지만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 친절은 제 눈을 가리기 위한 거였어요. 저를 속이기 위한 거였죠.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태수의 친절에 속아 기만당하지 않기로요. 태수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의사가 뭘 했느냐고 물었어요. 태수는 괜찮았다고 대답했죠. 별 이상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태수는 병원에 간 적이 없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태수를 관찰했습니다. 휴대폰을 언제 보는지, 누구한테 연락하는지, 언제 외출하는지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태수는 아직도 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요. 연락 끊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저한테 잘해주는 건 다 쇼였습니다. 제가 의심하지 못하게, 제가 물어보지 못하게 만드는 쇼였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태수의 친절은 사랑이 아니라고요. 이건 저를 속이기 위한 거짓이라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매일 아침 태수가 차려준 음식을 먹으면서요. 태수가 청소한 집에서 살면서요. 태수의 친절한 말을 들으면서요. 다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거든요. 제가 본 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뿐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웠습니다. 진실과 마주하기가요. 3주일째 되던 날, 저는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낯설었어요. 아니, 무서웠습니다. 태수는 아직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친절을 베풀었죠. 그 친절로 제 입을 막았습니다. 제가 의심하지 못하게, 제가 물어보지 못하게요. 저는 그 친절 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투명한 감옥에 갇힌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호화로워 보이지만 저는 그 안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친구 명숙이가 전화를 해서 점심 약속을 잡았어요. 명숙이는 40년 지기 친구입니다. 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죠. 남편 외도 이야기를요. 명숙이랑 내일 점심 먹으러 간다고 말했더니 태수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자기가 더 좋은 식당을 예약했으니 자기랑 가자고 했어요. 제가 친구와의 약속이라고 하자 태수는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친구가 더 중요하냐고 물었죠. 자기와 시간을 보내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명숙이에게 전화해서 약속을 취소했어요. 명숙이는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실망스러워 들렸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태수의 봉사는 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거라고. 혼자 있으면 제가 뭘 생각할지,
누구한테 말할지 두려운 거였어요. 그래서 제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태수와 함께 간 식당은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어요. 비싼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입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태수는 계속 웃으며 맛있냐고 물었습니다. 평생 당신한테 이런 것도 못해줘서 미안했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이런 데 오자고 말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젊은 여자와 제주도 갈 돈은 있었으면서요. 고급 호텔에서 와인 마실 돈은 있었으면서요. 저한테는 한 번도 이런 식당에 데려온 적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외도하고 나서 데려오는 겁니다. 이게 사과인가요? 아니면 제 입을 막으려는 건가요? 집에 돌아와서도 태수의 친절은 계속됐습니다.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태수는 청소기를 돌렸어요. 먼지 하나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신 건강에 해롭다고 했죠. 청소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TV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수는 계속 청소기를 돌렸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행동이 아니란 것을요. 이건 제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거라고요. 청소기 소리에 제 생각이 묻히길 바라는 겁니다. 그 여자 생각이, 배신당한 생각이 묻히기려. 하지만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 생각에 잠들지 못했어요. 태수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잤습니다. 편안해 보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편히 잘 수 있을까요? 죄책감은 없는 걸까요? 아니, 죄책감이 있으니까 이런 봉사 아닌 봉사를 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건 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자기 죄책감을 덮으려는 거였죠. 저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태수의 친절은 계속됐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죠. 제가 입던 옷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태수가 새 옷을 사왔어요. 비싼 옷들이었죠. 낡은 옷은 버렸다고 했습니다. 더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낡은 옷들이 좋았습니다. 편했거든요. 하지만 태수는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을 위한 건데 왜 좋아하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3주째 되던 날, 저는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낯설었어요. 아니, 무서웠습니다. 태수의 친절은 저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죠. 자기 죄책감을 덮고 제 입을 막고 제게 용서를 강요하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친절 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투명한 감옥에 갇힌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호화로워 보이지만 저는 그 안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태수의 봉사는 집착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숨이 막혔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부엌에 가려고 했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타 마시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태수가 막아섰어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다 할 테니 앉아만 있으라고 했죠. 태수는 커피를 타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커피가 아니었어요. 유기농 원두로 만든 건강 커피였죠. 맛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믹스커피가 좋았거든요. 하지만 태수는 그게 몸에 안 좋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건강한 것만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제 선택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태수가 모든 걸 정했어요. 아침 메뉴도, 점심 메뉴도, 저녁 메뉴도요. 제가 뭘 먹고 싶다고 말하면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건강에 안 좋다고 했죠. 더 좋은 음식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어느 날 저는 라면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태수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트륨이 너무 많다고 했죠. 대신 현미밥과 나물로 식사를 차렸습니다. 저는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어요. 제 집인데 제가 주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태수의 감시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 누구랑 연락하냐고 물었어요. 명숙이라고 대답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그냥 일상 이야기라고 하면 자기한테는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냐고 물었죠. 저는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친구한테 하는 이야기와 남편한테 하는 이야기가 다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태수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혼자 산책을 나가려고 하면 태수가 따라왔습니다. 같이 가자고 했어요.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했죠. 넘어질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65이지 5살이 아닙니다. 혼자 산책도 못할 만큼 늙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수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저는 결국 산책을 포기했어요. 집 안에서조차 자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면 태수가 노크했어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아프냐고, 화났냐고, 필요한 게 있냐고 계속 물었죠. 저는 그냥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태수가 계속 방해했거든요.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태수에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 좀 하라고요. 가끔은 조용히 혼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죠. 이렇게 당신을 위해 노력하는데 왜 혼자 있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수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죠. 태수에게는 자기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중요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입에 물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용서를 구하는 태도일까요? 태수는 제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왜 외도를 했는지, 누구랑 했는지, 언제부터였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봉사만 할 뿐이었죠. 그 봉사는 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태수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자기 죄책감을 덮고 용서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었죠. 더 끔찍한 건 태수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태수는 정말로 자기가 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자기가 좋은 남편이 되려고 애쓴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이건 폭력이라고요. 친절이라는 이름을 쓴 폭력이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수가 제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오래된 주방 도구들이 사라졌어요. 제가 30년 넘게 쓰던 뒤집개, 국자, 프라이팬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새 제품들이 놓여 있었죠.
태수는 낡은 건 버렸다고 했습니다. 새 걸로 사왔다고 했어요. 다음에는 제 옷들이 사라졌습니다. 옷장을 열었더니 제가 자주 입던 옷들이 없었어요. 대신 태수가 사온 새 옷들이 걸려 있었죠. 비싸 보이는 옷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는 거실 소파 커버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커버였어요. 몇 년 전에 만들었죠. 조금 낡았지만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제 손때가 묻어 있었거든요. 태수는 그걸 버렸습니다. 새 커버를 샀다고 했어요. 더 깨끗하고 좋다고 했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태수는 전부 저를 위해 그런다고 믿었거든요. 제가 화를 내면 저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태수가 외출했어요. 병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혼자였어요. 저는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제 물건들을 찾았죠. 서랍을 열고 장롱을 뒤졌어요. 하지만 제가 아끼던 물건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사라졌어요. 쓰레기통을 봤습니다. 혹시나 싶어서요. 그리고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제 낡은 미싱 커버를요. 그 커버는 제가 40년 전에 만든 겁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만들었어요. 그때 저는 미싱으로 옷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생활비를 보태려고요. 태수의 월급이 적었거든요. 그 미싱 커버에는 제 젊은 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밤새 바느질하던 기억이요. 손가락에 바늘이 찔려 피가 났던 기억이요. 그래도 행복했던 기억이요. 태수는 그걸 버렸습니다. 낡았다는 이유로요. 저는 쓰레기통에서 그 커버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털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태수가 버린 건 낡은 물건들이 아니라고요. 저였습니다. 과거의 저, 젊은 날의 저, 힘들었지만 주체적으로 살았던 저를 버린 겁니다. 태수는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요. 친절을 받아 마땅한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용서해주는 사람으로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분노할 권리가 있어요. 상처받을 권리가 있죠. 용서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저는 그 미싱 커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요. 태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쓰레기통에서 꺼낸 미싱 커버를 들고 있었죠. 태수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병원 다녀왔다고 했어요. 검사 결과 이상 없다고 했죠. 그러다가 제 손에 든 커버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왜 그걸 꺼냈냐고 물었습니다. 버린 거라고 했어요. 낡아서 버린 거라고 했죠. 저는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왜 제 허락도 없이 버렸냐고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태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그냥 낡은 천조각이라고 했습니다. 새 걸 사주겠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제 인생이라고 했죠. 제가 열심히 살았던 증거라고 했습니다. 태수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물건인데 왜 그렇게 집착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나한텐 단순히 낡은 물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태수는 짜증이 난 표정이었어요. 당신을 위해 새 것을 사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인정하지 않냐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터졌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노력이라고요? 이게 노력이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고급 음식도, 새 옷도, 깨끗한 집도 원하지 않았다고 했죠. 저는 그냥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소리쳤어요. 당신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고 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자유가 필요하다고요. 내 감정을 느낄 자유, 화낼 자유, 슬퍼할 자유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태수의 봉사는 저한테서 그 자유를 빼앗았다고 말했습니다. 미련하게 남편 외도도 눈 감아주는 아내로 만들려고 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아내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당신에게 화가 났다고요. 당신에게 배신당했고 내 결혼 생활 50년이 무너졌다고 말했어요. 태수는 할 말이 없었는지 그저 입만 벙긋거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느냐고요. 다른 남편들은 외도하고 나서도 더 뻔뻔하게 잘 살고 심지어는 더 나쁘게 군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집을 나가기도 한다고 했죠. 하지만 자기는 다르다고 했어요. 자기는 당신을 위해 이렇게 애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충분히 노력했으니 이제 용서해달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태수는 정말로 자기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어요. 2달간 헌신적으로 봉사했으니 이제 용서받아도 된다고 생각했죠. 마치 거래 같았습니다. 친절을 베풀면 용서해주는 거래요. 태수에게 저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래의 상대였죠. 저는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강요할 수 없다고요. 용서는 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 마음속에는 용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분노만 있다고요. 배신감만 있다고 말했죠. 태수의 친절이 그 감정들을 더 키웠다고 말했어요. 제 입을 막고 제 눈을 가렸다고요. 제가 슬퍼할 틈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하라고 했어요. 그런 불편한 친절은 제발 그만하라고 했죠. 대신 진짜 사과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자기가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솔직해지라고요. 왜 외도했는지 말하라고 했죠. 어떤 여자였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얼마나 오래 만났는지 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게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진심으로요. 이런 부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때우지 말고 말로 하라고 했죠.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라고 했죠. 지금은 미래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끝난 일이라고요? 제게는 아직도 진행 중인 일인데요. 매일 밤 그 생각에 잠 못 이루는데 끝난 일이라고 하다니요. 게다가 아직도 바람 피우고 있지 않았나요? 태수는 그래도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태수는 정말 모르는 거였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딸 선미가 들어왔어요. 선미는 거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금방 눈치챘어요. 제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거든요. 태수의 얼굴도 굳어 있었죠. 무슨 일이냐고 선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태수도 말이 없었죠. 선미는 식탁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아침부터 태수가 준비한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도 먹지 않은 채로요. 부엌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청소기가 놓여 있었어요. 선미는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빠가 갑자기 왜 이렇게 집안일을 다 하고 있냐고요. 엄마는 뭐 하냐고 물었죠. 태수는 엄마를 쉬게 하려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평생 고생시켰으니 이제 자기가 할 차례라고 했어요. 선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미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제 옆에 앉아 등을 쓸어줬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태수의 외도, 그 후의 기묘한 태도들, 제가 느낀 답답함과 분노를요. 선미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선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선미는 한참 동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엄마를 위한 게 아니라 아버지 자신을 위한 거라고 했죠. 태수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자기는 진심으로 엄마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이라면 엄마가 원하는 걸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엄마는 봉사나 구속을 원한 게 아니라고 했죠. 진정한 사과를 원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선미는 계속 말했어요. 아빠는 엄마의 마음을 몰라준다고요.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자기 죄책감을 덮으려고만 한다고 했어요. 태수는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자기 딸한테까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냐고 물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렇게 비난받아야 하냐고 했죠. 선미는 단호했습니다. 노력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말했어요. 엄마를 올가매는 노력은 노력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했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미가 정확히 표현해줬어요. 폭력, 태수의 친절은 폭력이었습니다. 태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기 딸이 자기를 폭력적이라고 말하다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선미는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고요? 계속 이렇게 살고 싶으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말했어요. 숨이 막힌다고 했죠. 선미는 말했어요. 잠시 자기 집에 와서 지내라고요. 아버지와 떨어져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태수는 깜짝 놀랐어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부부가 떨어져 살 수는 없다고 했죠. 자기가 잘못했으니 자기가 더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선미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선미를 봤습니다. 고마웠어요. 제 마음을 이렇게 잘 이해해주는 딸이 있어서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선미 집에 가기로요. 태수와 떨어져서 제 마음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태수는 또다시 막으려고 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가 더 잘하겠다고,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말했어요. 노력이 문제라고요. 저는 태수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선미가 제 짐을 쌌습니다. 몇 벌의 옷과 세면도구를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고 했어요. 저는 미싱 커버를 챙겼습니다. 꼭 안고 선미를 따라 나섰어요. 태수는 현관에 서서 저를 봤습니다.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동안 당신도 잘 생각해 보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정말 뭘 잘못했는지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50년을 산 집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집이 제 집 같지 않았어요. 감옥 같았습니다. 선미의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어요. 제가 수없이 걸었던 길이죠. 장을 보러 갔던 시장, 친구들과 차를 마셨던 카페가 보였습니다. 선미는 조용히 운전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게 고마웠습니다.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선미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였어요. 선미는 방을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죠. 혼자 쉬라고 선미가 말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선미는 웃으며 나갔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껏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태수 눈치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모두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태수와 계속 살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이제 와서 이혼이라도 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태수의 진심 없는 친절 속에서 숨막혀 살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잤습니다. 옆에서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거든요. 베개가 낫냐고, 이불이 무겁지는 않냐고 묻지 않았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태수한테서 몇 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죠.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선미는 저를 잘 챙겨줬어요. 아침을 같이 먹고 가끔 산책도 했죠. 하지만 제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게 해줬어요. 그게 고마웠습니다. 선미는 태수와 달랐어요. 제 감정을 존중해 주었죠.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태수를 만나기로요. 그리고 제 마음을 정확히 말하기로 했어요. 선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요. 선미는 알겠다고 했어요. 자기 집에서 만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선미가 태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오라고 했어요. 태수는 바로 알겠다고 대답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긴장됐습니다. 태수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혼을 요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기회를 줘야 할까요? 밤새 고민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정했습니다. 제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기로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다음 날 오후 태수가 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죠. 태수는 제 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다시 한번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필요 없다고 했어요. 태수는 물었습니다. 뭘 원하냐고요? 저는 태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혼하고 싶다고요.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했죠.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다고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어요. 태수는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냐고 물었어요. 자기가 뭘 더 잘못했냐고 물었죠. 이미 반성하고 있지 않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말했어요. 태수의 반성은 진짜 반성이 아니라고요. 그저 제 입을 막으려는 수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그 여자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했어요. 태수는 변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2달 동안 저는 태수의 친절 속에서 죽어갔다고요. 숨을 쉴 수 없었다고 했죠. 제 감정을 느낄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내 마음대로 당신을 미워할 수도 없었다고요. 태수의 봉사는 저를 위한 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태수 자신을 위한 거였다고요. 죄책감을 덮고 용서를 받아내려는 이기적인 행동이었다고 말했어요. 한번 바람 피운 사람은 계속 피울 거라고 더 이상 의심하며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관계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죠. 정말로 달라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줬다고 말했어요. 2달이라는 시간을 줬다고 했죠. 하지만 태수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절했지만 나중에는 집착이 됐다고요. 제 물건을 함부로 버리고 제 선택을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그건 실수였다고 했어요. 당신을 위한 거였다고 했죠. 2달 동안 계속된 게 실수냐고 물었어요. 그건 실수가 아니라 태수의 본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감정은 중요하지 않고 자기 감정만 중요하다고 말했죠. 제가 뭘 원하는지는 관심 없고 자기가 뭘 주고 싶은지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이미 난 배신을 당했고 그냥 내 인생을 조용히 살고 싶다고 했죠. 태수의 죄책감 해소 도구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물었어요. 딸은 어떡하냐고 했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선미는 이미 다 컸다고요. 선미도 이해한다고 했죠. 그리고 50년을 함께 살았다는 게 앞으로도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태수는 계속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었거든요.
선미가 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가시라고 했어요. 엄마가 결정했다고 했죠. 태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게 끝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고 대답했죠. 태수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섰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죠. 선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선미 집에서 한 달 정도 더 지냈어요. 그동안 이혼 절차를 진행했죠. 태수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저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재산은 반반 나눴습니다. 저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죠. 집을 구하고 짐을 옮기는 동안 저는 설렜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65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첫날 밤 저는 제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태수가 청소기를 돌리지 않았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리고 라면을 꺼냈죠. 태수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바로 그 라면이었습니다. 물을 끓이고 라면을 끓였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좋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한 입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태수가 차려준 고급 음식보다 훨씬 맛있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비싼 음식이나 화려한 집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유에 있다고요. 제가 원하는 걸 선택할 자유, 제 감정을 마음껏 느낄 자유에 있다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바쁘게 살았습니다. 명숙이를 만나 차를 마셨어요. 40년 만에 마음 편히 수다를 떨었죠. 태수 눈치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동네 문화센터에도 등록했습니다. 바느질 강자였어요. 40년 만에 다시 바늘을 잡는 겁니다. 강자 첫날, 저는 가방에서 낡은 미싱 커버를 꺼냈습니다. 태수가 버렸던 바로 그 커버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이걸 고치고 싶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찢어진 부분을 꿰매고 싶다고 했죠. 선생님은 웃으며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늘에 실을 깨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랜만이었거든요. 천천히 바늘을 천에 찔렀습니다. 한 땀 한 땀 꿰맸어요. 집중했습니다. 바느질을 하는 동안 저는 평화로웠습니다. 태수가 옆에서 방해하지 않았거든요.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냥 저 혼자였습니다. 제 손으로 제가 원하는 걸 만들고 있었죠. 1시간 후 커버를 다 고쳤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바느질이 삐뚤삐뚤했죠. 하지만 제가 한 겁니다. 제 손으로요. 집에 돌아와 그 커버를 미싱에 씌웠습니다. 40년 만에 미싱을 다시 꺼낸 거예요. 선미가 창고에서 찾아줬거든요. 미싱을 보니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날 밤새 바느질하던 기억들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그때가 생각났어요. 저는 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만들기로 했어요. 쿠션 커버였습니다. 제 새집 거실에 놓을 커버요.
미싱을 돌렸습니다. 드르륵 소리가 났어요. 익숙한 소리였죠. 좋았습니다. 천천히 바느질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저의 속도로 했죠. 얼마 후 쿠션 커버가 완성됐습니다. 거실 소파에 쿠션을 놓았습니다. 제가 만든 커버를 씌웠어요.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쿠션을 안았습니다. 뿌듯했어요. 제 손으로 만든 걸 제 집에 놓은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라고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선택해서 하는 삶이요. 누구의 친절에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사는 삶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거든요. 가끔 태수 생각이 납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으니 당연하죠.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거든요. 어제 명숙이가 물었어요. 행복하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요. 아주 행복하다고요. 명숙이는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태수가 만든 고급 음식이 아니라 제가 직접 끓인 소박한 찌개요. 맛있었습니다. 세상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제 손으로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았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좋았어요. 날씨가 화창했죠. 저는 외투를 입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누가 따라오지 않았어요. 혼자였죠. 공원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65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저요. 쉽지 않았지만 해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혼자 사는 게 항상 편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5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저는 자유롭습니다. 숨막히는 친절에서 벗어났어요. 저를 억압하는 봉사에서 해방됐죠.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삽니다. 남편의 죄책감 해소 도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저 자신으로요. 그게 제가 원했던 겁니다. 단지 그것뿐이었어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친절이라는 이름으로 숨막힌 삶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사랑한다는 말로 자유를 빼앗기는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공감이 되셨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